대한민국 경제를 주무르는 거물 중의 거물, 한때는 건반 위의 사자라 불리며 전 세계 공연장을 누볐던 천재 피아니스트 강석주 회장. 하지만 지금 그의 세상은 가로, 세로 2m 남짓한 휠체어 위가 전부였습니다. 5년 전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신마비가 찾아온 이후 그의 삶은 화려한 조명 대신 짙은 어둠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강 회장의 저택은 거대하고 웅장했지만 그 안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기계적인 의료 장비 소리와 그를 감시하듯 지키는 주치의 박 박사의 차가운 지시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죠. 회장님, 이제 약 드실 시간입니다. 움직이려 하지 마세요. 어차피 신경은 다 죽었습니다. 박 박사의 목소리는 치료자의 그것이라기보다 사형 선고를 내리는 집행관의 목소리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적막한 성에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저택의 거대한 철문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것은 시장통에서 껌을 팔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10살 소녀 보라였습니다. 떼자국이 가시지 않은 낡은 티셔츠에 짝짝이 운동화를 신은 아이. 보라는 무시무시한 경호원들의 눈을 피해 강 회장이 홀로 앉아있는 정원까지 숨어 들어왔습니다. 누구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강 회장은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아 쇳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보라는 겁을 먹기는커녕 똘망똘망한 눈으로 강 회장의 굳어버린 손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다가와 강 회장의 차가운 손등에 자신의 따뜻한 손을 얹었습니다. 할아버지, 손가락이 참 길고 예쁘네요. 근데 지금은 잠을 자고 있나 봐요. 제가 이 손가락들 다시 춤추게 해드릴 수 있는데. 순간 정원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강 회장은 조롱 섞인 분노를 느끼며 아이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진, 이름만 대면 아는 명의들이 수천억 원을 쏟아부어도 고치지 못한 전신마비였습니다. 그런데 시장통에서 껌이나 파는 이 어린 계집애가 손가락을 춤추게 하겠다니요? 내까짓게 뭘 안다고. 당장 꺼지지 못할까? 강 회장이 안간힘을 다해 소리쳤지만 보라는 싱긋 웃으며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껌 한 통을 꺼내 강 회장의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전도는 잘 몰라요. 근데 할아버지 눈을 보니까 다시 피아노 치고 싶어서 울고 계신 것 같아서요. 만약 제가 할아버지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이게 하면 저 할아버지 친구 시켜주실래요? 보라의 맑은 눈망울에는 거짓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강 회장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이라는 이름의 밧줄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남은 희망이라는 이름의 끈이었을까요? 강 회장은 자신을 애워싸고 있던 박 박사와 경호원들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모두 비켜라. 이 아이를 내 옆에 두겠다. 만약 이 아이의 말이 사실이 되어 내 손가락이 단 한마디라도 움직인다면 내 재산 8조 원을 관리할 모든 권한을 이 아이에게 넘기겠다. 저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주치의 박 박사의 얼굴은 경악으로 일그러졌고 집안 곳곳에 숨어있던 탐욕스러운 친척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8조 원. 평범한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막대한 부가 고작 10살짜리 꼬마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미쳐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보라의 손을 잡은 채 놓지 않았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느낀 사람의 온기였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무모한 도박의 끝은 어디일까요? 보라는 정말로 8조 원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는 아이일까요? 그리고 강 회장의 몸을 굳게 만든 진짜 배우는 누구일까요? 강 회장의 파격 선언 이후
저택은 그야말로 소리 없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주치의 박 박사는 분노로 몸을 떨며 강 회장의 침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회장님, 이건 미친 짓입니다. 저런 근본 없는 아이의 장난질에 8조 원을 거시다니요. 이건 의학적 모독입니다. 박 박사의 외침에 강 회장은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응시하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자네가 5년 동안 못한 걸 저 아이는 단 5분 만에 희망으로 보여줬네. 간섭하지 마라. 결국 보라는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 강 회장의 침실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라가 가져온 치료도구는 모두를 경악게 했습니다. 청진기도 특수 약물도 아니었습니다. 시장통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온 듯한 낡은 카세트 테이프 라디오와 삐걱거리는 작은 북 하나가 전부였죠. 할아버지, 이제부터 제 연주를 잘 들어야 해요. 이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소리거든요. 보라는 라디오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는 클래식 음악 대신 시끌벅적한 시장의 소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생선 사세요. 떡볶이 1인분 추가요. 철판 위에서 호떡이 익어가는 소리, 상인들의 거친 웃음소리, 그리고 낡은 오토바이가 골목을 지나가는 소리들. 박 박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작 시장 바닥 소음으로 신경마비를 고치겠다고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하지만 보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소음에 맞춰 작은 북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뚱, 두둥, 뚱. 규칙적인 것 같으면서도 불규칙한 그 리듬은 마치 사람의 심장 박동 소리와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보라는 강 회장의 굳어버린 손가락 끝을 하나씩 만지며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소리 들리죠? 저기 생선가게 아저씨가 오늘 장사 잘 된다고 웃는 소리요. 그 소리가 할아버지 손가락 안으로 쏙 들어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손가락이 나도 저 아저씨처럼 춤추고 싶다라고 생각하게요. 놀라운 일은 그때부터 일어났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의 경련조차 없던 강 회장의 몸에 변화가 감지된 것입니다. 시장 소음과 보라의 북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자 강 회장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연주홀의 정적이 아니라 어린 시절 배고픔을 잊게 해줬던 시장통의 활기, 사람 냄새. 나는 그 뜨거운 박동이 마비된 신경세포들을 하나둘씩 두드리기 시작한 것이죠. 강 회장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비된 이후 처음으로 느끼는 통증이었습니다. 신경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였죠. 하지만 이 기적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 박사였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박 박사는 어두운 복도를 지나 강 회장의 비밀 약품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정체 모를 푸른 빛의 액체가 든 주사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노인네가 살아나면 곤란하지. 내 계획이 다 무너진단 말이야. 박 박사는 지난 5년 동안 회장의 신경을 서서히 죽여온 특수 마비제를 평소보다 3배나 강한 농도로 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강 회장의 방으로 조심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잠든 강 회장의 팔뚝에 바늘을 꽂으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사님, 그 주사기 할아버지 건강해지는 약 맞아요? 침대 밑 어둠 속에 몸을 웅크리고 있던 보라였습니다. 보라는 잠들지 않고 회장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황한 박 박사의 눈등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건방진 꼬맹이가 잠이나 자지 않고 왜 여기 있어? 박 박사는 보라를 거칠게 밀치고 강제로 주사를 놓으려 했습니다. 보라는 온몸으로 주사기를 막아섰고 그 과정에서 주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푸른 액체가 카펫을 적시자
지독한 화학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박사님, 할아버지가 아픈 게 아니라 박사님이 할아버지를 아프게 만든 거였군요. 보라의 차가운 질문에 박 박사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보라의 머리채를 휘어잡으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꼬마야, 8조 원이라는 돈이 어떤 건지 모르지? 그 돈 앞에서는 너 같은 애 목숨 하나 없애는 건 일도 아니야. 조용히 입 닥치고 나가지 않으면 내 엄마도 시장에서 다신 장사 못하게 만들어주마. 공포가 보라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보라는 떨리는 손으로 박 박사의 가운 주머니에 꽂혀있던 다른 약병 하나를 낙채채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일어나세요. 이 사람이 회장님을. 하지만 복도 끝에는 박 박사가 미리 매수해둔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보라의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저택은 순식간에 거대한 감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보라는 8조 원의 무게가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상대하는 어른들이 얼마나 추악한 괴물들인지 그제야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보라는 이 포위망을 뚫고 강 회장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박 박사가 숨기고 있는 5년 전 사고의 진짜 내막은 무엇일까요? 박 박사의 지시를 받은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보라를 에워쌌습니다. 보라는 작고 가녀린 몸을 떨며 박 박사에게서 훔친 푸른 약병을 손에 꽉 쥐었습니다. 이거 경찰에 다 말할 거예요. 박사님이 할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다고. 보라의 외침은 화려한 저택의 대리석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돌아왔습니다. 박 박사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경찰? 꼬마야, 이 저택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가 곧 법이야. 내가 가진 그 약병, 그게 증거가 될 것 같니? 그건 그저 내가 회장님을 독살하려다 들킨 증거로 바뀔 뿐이야. 박 박사의 말대로였습니다. 이미 저택 내의 모든 CCTV는 꺼졌고 경비원들은 박 박사의 돈에 매수된 지 오래였습니다. 보라는 뒷걸음질 치다 강 회장의 침실 문을 등졌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진, 아니 박 박사가 놓은 약에 취해 사경을 헤매는 강 회장이 누워 있었습니다. 사내들이 보라의 팔을 낚아채려는 찰나 보라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자신의 목에 걸고 있던 작은 부개채를 휘둘러 복도의 비상벨을 내리친 것입니다. 따르르릉 마이너스. 요란한 경보음이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황한 사내들이 주춤하는 사이 보라는 강 회장의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회장님, 할아버지, 제발 눈 좀 떠보세요. 박사님이 나쁜 짓을 하려고 해요. 보라는 강 회장의 어깨를 붙잡고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박 박사가 투여한 농축 마비제는 이미 그의 혈관을 타고 뇌신경을 억누르고 있었죠. 밖에서는 문을 부수려는 거친 발길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쾅, 쾅. 이 문 당장 안 열어. 박 박사의 일그러진 고함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보라는 절망적인 순간 시장통에서 할머니가 해주셨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이 죽어갈 때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건 귀란다. 진심을 담아 부르면 영혼이 대답하는 법이야. 보라는 강 회장의 귀에 입을 맞대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도 북도 없었지만 보라는 자신의 목소리로 시장의 그 활기찬 소리들을 흉내냈습니다. 할아버지, 들리세요? 생선가게 아저씨가 석주 형님, 오늘 고등어 싱싱해. 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할머니가 회장님, 국밥 식기 전에 오우. 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제발 대답 좀 해주세요. 보라의 눈물이 강 회장의 뺨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이 회장의 눈꼬리에 닿은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회장의 닫혀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의 의식은 거대한 심해 속에 가라앉아 있었지만 보라의 간절한 목소리가 밧줄이 되어 그를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머릿속에 5년 전의 그날이 플래시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대를 잡고 있던 비서와 조수석에 앉아있던 박 박사의 대화. 회장님이 죽으면 깔끔하지만 전신마비로 살아있는 게 재산을 뺏기엔 더 편해. 내가 신경을 서서히 죽이는 약을 만들었으니 넌 사고 처리만 잘해.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박 박사와 그 일당이 설계한 거대한 덫이었습니다. 5년 동안 자신이 믿고 몸을 맡겼던 주치의가 실은 자신을 산채로 박제하고 있었던 악마였다는 사실을 강 회장은 보라의 목소리를 통해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강 회장의 목에서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비된 줄 알았던 그의 오른손 손가락들이 괴력을 발휘하며 침대 시트를 움켜쥐었습니다. 툭툭 신경이 끊어질 듯한 고통이 전신을 강타했지만 그 고통은 곧 거대한 분노의 불꽃으로 변했습니다. 마침내 침실 문이 부서져 나갔습니다. 박 박사가 광기에 찬 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 쥐새끼 같은 년, 감히 내 계획을 망쳐? 박 박사가 보라를 향해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손, 치우지 못할까? 죽은 줄 알았던 거인의 목소리가 방 안을 뒤흔들었습니다. 박 박사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휠체어에 묶여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던 강 회장이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박 박사의 멱살을 꽉 움켜쥔 것입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 움직인 손이었습니다. 회장님? 어떡해? 박 박사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 회장의 눈등엔 핏발이 서 있었고 그 기세는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악기와도 같았습니다. 8조 원? 그래, 내 돈이 그렇게 좋더냐? 내 신경을 죽여가며 그 돈을 삼키려 했어? 강 회장은 박 박사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황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문 밖에는 여전히 박 박사가 고용한 무장한 사내들이 버티고 있었고 강 회장의 몸은 겨우 손 하나를 움직인 것뿐이었습니다. 보라야, 내 주머니에 있는 작은 리모컨을 눌러라. 강 회장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보라는 떨리는 손으로 회장의 가운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거기엔 회장이 마비되기 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만들어 두었던 비상 보안 시스템의 스위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리모컨을 누르려는 찰나 박 박사가 바닥에서 일어나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그냥 죽여버리면 그만이야. 8조 원은 어차피 내 손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 박 박사가 강 회장을 향해 달려드는 찰나의 순간 보라는 과연 리모컨 버튼을 누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택 밖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또 다른 인물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박 박사가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던 그 찰나의 순간 보라의 손가락이 리모컨의 붉은 버튼을 강하게 눌렀습니다. 위잉 마이너스. 저택 전체에 비상용 차단벽이 내려오고 동시에 강 회장이 마비되기 전 설정해 두었던 긴급 출동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박 박사의 뒤에서 나타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강 회장의 죽은 제자이자 보라의 아버지인 민수의 옛 동료 서 형사였습니다. 서 형사는 지난 5년 동안 민수의 죽음과 강 회장의 사고가 우연이 아님을 직감하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박 선생, 이제 그만 멈춰. 내 추악한 실험은 여기서 끝이다. 서 형사와 경찰들이 들이닥치자 박 박사는 힘없이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가 보관하고 있던 독극물과 수년간의 범죄 기록이 담긴 장부들이 압수되었습니다.
8조 원이라는 거대한 탐욕에 눈이 멀어 사람의 생명을 난도질했던 악마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모든 소동이 가라앉은 새벽, 저택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예전의 차가운 죽음 같은 정적이 아니었습니다. 강 회장은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떨리는 두 발을 바닥에 내디뎠습니다. 5년 만에 느끼는 땅의 감촉. 그는 비틀거리며 보라에게 다가갔습니다. 보라야, 내가 나를 다시 인간으로 살게 했구나. 강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보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8조 원이라는 돈보다 더 따뜻한 보라의 온기가 그의 차가웠던 심장을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전 세계 언론은 경악했습니다. 전신마비로 은퇴했던 천재 피아니스트 강석주 회장이 다시 무대에 선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공연장 객석에는 시장통 사람들과 보라의 할머니, 그리고 보라가 제일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무대 중앙에 놓인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여전히 조금씩 떨리고 있었지만 건반 위에 놓인 순간 그 떨림은 경이로운 선율로 변했습니다. 화려한 쇼팽도 웅장한 베토벤도 아니었습니다. 보라가 그에게 들려주었던 시장통의 활기찬 리듬,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담은 생명의 찬가였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강 회장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재산 8조 원의 처분을 발표하려 합니다. 저는 이 돈의 관리권을 저기 앉아있는 10살 소녀 보라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10살 아이에게 8조 원이라니? 하지만 강 회장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게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심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보라와 함께 이 8조 원으로 진심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아이들, 꿈을 포기해야 하는 예술가들, 그리고 홀로 외롭게 늙어가는 시니어들을 위한 집을 짓겠습니다. 보라는 이 재단의 상징이자 제 남은 생의 유일한 가족입니다. 보라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보라는 8조 원이라는 돈을 가진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따뜻한 할아버지라는 가족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시장통 껌팔이 소녀 보라는 더 이상 껌을 팔지 않습니다. 대신 강 회장의 손을 잡고 세상 곳곳의 아픈 곳을 찾아다니며 희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진한 마음으로 이어진 두 사람. 8조 원의 기적은 금고 안의 숫자가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두 손 안에 있었습니다. 진짜 기적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진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라와 강 회장을 통해 배웠습니다. 당신의 곁에도 이런 기적을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지는 않나요? 오늘 별빛 야사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